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에 두 분 모셨습니다.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삼성전자 미래 메시지 주가 반전 신호. 오늘 3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오늘 삼성전자 측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 수장이 사과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또 필리핀을 방문하게 되면서 MLCC에서 기회를 선점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고요. 자, 이러한 연일 나오고 있는 삼성 쪽에서의 메시지가 주가 반전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님. 일단 좀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는 측면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좀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과 영업이익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도 생각보다 더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잠정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9조 그리고 9조 1,000억 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단으로 보게 되었을 때 매출은 사실 잘 나왔어요. YOY 대비했을 때 17% 정도 증가를 했고, 전분기 대비했을 때 6% 정도 증가한 수치가 나왔으나 다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의 실적을 기대했는데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내놨다라는 점들, 그래서 현재 두 가지에 대한 우려들, 레거시 쪽에 대한 피크아웃의 레거시 쪽이 좀 수요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첫 번째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HBM 관련했을 때 언제까지 퀄 테스트만 진행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우려가 좀 나온 성적표가 아닐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안 나올 거 알고 있었고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 자체가 사실은 한 10조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또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8조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해요. 그것 대비했을 때 그냥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잠정 실적이니까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메모리 부분에서 얼만큼의 영업이익을 깎아먹었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을 보게 되었을 때 인센티브 쪽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증권가에서 굉장히 열심히 계산기 두들기고 있어요. 계산기 두들기고 있고, 컨센과 실제 수치와의 괴리가 과연 디램 쪽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시스템 설계라든지 파운드리 쪽에서 나온 것인지 열심히 두들기고 있는데, 지금 이런 괴리 자체는 파운드리와 시스템 설계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는 대부분의 악재는 거의 다 오픈이 되었고 현재 천천히 소화하는 과정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좀 안 나왔던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차피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악재는 거의 다 없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를 억눌렀던 요소 하나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면 또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선 또 두 가지에 대한 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HBM3E를 언제 승인할 것인지, 퀄테스트 승인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수율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기술력도 상당히 높은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수율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자 매력도가 살짝씩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 팔고 중국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네. 오늘 증시에서도 보면 중국 강합니다. 그만큼 지금 자금 자체가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당장 움직일 이유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현재 악재가 조금씩 반영이 되었고 이런 요소들 자체가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된 상태인데 지금 주가에 대한 수준을 보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적자 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는 저평가에 대한 구간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외국인 수급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작년 11월 기점으로 했을 때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삼성전자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동안 그런데 올해 들어왔던 물량 거의 다 뱉어냈고 이제 남아있는 물량이 2조 6천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해석했을 때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약간의 수급만 다시 또 들어오게 된다면 또 긍정적인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역시나 이 가격대 분할 매수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안전 마진을 충분히 확보한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역시도 갖고 계신 거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바닥 다지고 전고점을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 추세를 이미 돌렸습니다. 엔비디아가 결국 올라가는데 현재 AI 쪽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4분기로 가면 갈수록 대선 쪽에 대한 이벤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주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빅테크 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중에서 단연 대장 역할은 엔비디아 블랙웰 쪽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엔비디아 하나만 보더라도 반도체는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아직 그렇지만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완벽한 어떤 밸류체인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실적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아직 없다는 약점이 있다라고 아까 앞서서 짚어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여건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 미래 메시지 어떻습니까?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희망이 미련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강하게 말씀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과 미련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미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2주 한 달 이내에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김건모님의 잘못된 만남에 보면은 난 널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다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전 SK하이닉스를 믿었던 만큼 삼성전자를 믿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죠. 꾸준하게 우리 이슈 딥다이브를 챙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HBM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차량용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뭐 필리핀 태국가서 MLCC. 물론 이 삼성전자의 경영진들이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HBM3E, HBM4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생산 라인을 통해서 엔비디아를 언제 공략하냐인데 그 공략 시점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를 이 모습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4랑 HBM5를 올해 안에 성과를 못 내놓으면은 우리가 이 삼성전자, SKS 성장성으로 투자를 하지만 이 성장성 이면에는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이 실적이 2018년 가장 이 메모리가 활짝 피었던 시점보다 실적이 안 나옵니다. SKS 같은 경우는 그때 실적을 상회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상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 상회를 못하면 퍼가 높아져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12개월 선회퍼가 9가 됩니다. 근데 2018년에는 6이었어요. 근데 지금 왜 9냐? 그때 2018년 대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는 높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삼성전자 주가는 52,000원이었어요. 근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금보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근소하게 높죠. 그때 퍼가 높습니다. 그럼 이 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는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시은 팀장님도 이야기를 했고 앞에서 윤재 앵커가 이야기를 했지만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 실적 컨센서스보다도 못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9월 달에는 거의 11조, 12조의 컨센서스가 나왔었고 실적 발표 직전에는 10조가량의 컨센서스가 나왔고 지금은
9조 1천억이라는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불확실성 제거 일환이다라고 봐도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삼성전자를 3개월, 6개월 보유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하는 내용이고, 내가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일주일 안에 수익을 내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불확실성 제거 이런 것들 봐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것도 저는 조금 아쉬워요.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부회장님의 발언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뭐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이나 약간 정치 쪽에 해보신 분들도 우리가 정작 못하더라도 정말 일론 머스크 CEO나 젠슨왕 CEO처럼 약간 센 척 해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약간 좀 남핑계 되면서 지금 매크로 변수가 이렇고 시장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도 뭐 엔비디아랑 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메모리 잔고가 쌓이고 있지만 전방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잘 쳐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길 전 바랬어요. 근데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뭐 기술력을 조금 죄송하지만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데 좀 아쉽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맞아요. 앵커님도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그 미래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늘 응원하는 사람인데 예. 향후 2주나 1개월간의 그 경영진들이 좀 쇄신하는 분위기나 우리가 원하는 뉴스를 갖고 오지 못하시고 이렇게 약간 좀 둥글둥글한 이야기를 하시거나 좀 손에 안 잡히는 이런 이야기를 네. 하시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투심이 조금 더 악화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나온 그 사과문에서 그렇게 또 왜 사과를 하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과문에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기술의 근원적인 경쟁력 복원, 보다 철저한 미래 준비,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법 혁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주주분들도 좀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폭망 삼파장님께서 삼전이 잘하거나 아니면 사만전자가 되거나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손에 잡히는 개선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 다만 좀 딥밸류 구간에 주가가 놓여 있다라는 이런 PBR상의 평가들 맞물리고 있는데, 손여로 팀장님께서 관심주를 주셨어요. 한 가지만 체크해 볼까요? 네, 저는 PSK 홀딩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스피 전기전자는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 모멘텀과 별개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분들의 투심이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 코스닥 IT 하드웨어랑 코스닥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잘 찍어보시면 수급이 괜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나 PSK 홀딩스를 들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PSK 홀딩스가 가장 수급이 좋고 주가 탄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판매 매출이 80%, 삼성전자가 20%인데 HBM 생산에 필요한 리플로 장비 만들고 있고요. 연간 실적 견조하고 향후 전방 기업에 대한 장비 수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탑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탑픽으로 PSK 홀딩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출시 임박, 모멘텀 강화인가 소멸인가? 15일 출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식약처에서는 처방받아서 먹어야 된다. 처방받아서 먹더라도 부작용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강조를 좀 해줬는데, 김시은 팀장님, 15일 기점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당연히 우리 국장이라면은 세로뉴스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는 지금 관련 종목군들을 크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나, 다만 현재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 수요를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오늘 갑자기 비만 치료제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난 9월에도 계속해서 다뤘고 그때 당시에도 10월 중순에 요일이 확정이 되었으니 그때 기대감을 가지고 실제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블루엠텍이라든지 혹은 인벤티지랩이 대표적으로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나라 K국장이라는 이벤트를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이벤트가 해소되고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저는 여기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랐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다만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비만이라는 게 사실 남녀노소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다 보니 지금 그 부분에서 실제 수혜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로 뉴스 나오고 눌림이 나왔을 때 오히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블루햄텍과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다. 다만 지금 현 시점 말고 뉴스 나오고 세로 물량 나오고 그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네.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만 치료제를 접근하기에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5일에 세론더 뉴스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블루엠텍, 인벤티지랩 2개 꼽아주셨는데 투자 포인트만 좀 간략하게 두 종목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위고비가 출시하게 되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장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의약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데 관련했을 때 위고비 쪽으로 인해서 신규 매출이 약 240억 원 정도로 좀 예상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매출 대비했을 때 약 20% 정도가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고점 라인대이지만 좀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벤티지 랩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올라가는 국면이 있긴 해요. 지금 펩토론 같은 경우가 거의 상한가에 움직였다가 약간 풀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하고 있는 인벤티지 랩 역시도 함께 관심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여로 팀장님의 의견도 확인할게요. 국내 비만 치료제 출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모멘텀 강화 쪽을 힘을 줄지 아니면 소멸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단기적인 재료 노출에 따라서 약간 탄력이 줄었다가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비만 당뇨 치료제는 오늘 처음 얘기한 거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팀장님이 그 다이어트 노하우를 또 명쾌하게 또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10월 15일에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이제 단기적인 기대감 소멸되면서 관련 수혜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크게 개념치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가격이랑 부작용 같은 경우는 국내 상륙이 할 것이다라고 이제 9월 중순에 뉴스 나올 때부터 예상이 됐었어요. 일단 이런 비만 당뇨 치료제가 개발이 됐었고 이제 임상 3상 통과됐지만 부작용은 있을 수 있으니까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야 된다. 이런 뉴스 나왔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비만 당뇨 치료제가 1개월에 얼마쯤 하는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국의 실손 보험이라든가 국민 의료 보험 체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대략적으로 약 75만 원 전후로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요. 이 75만 원 전후로 판매가 된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께서 소비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전 소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맞지 않겠지만 필라테스나 PT나 이런 가격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효과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PT나 이런 필라테스보다 오히려 비만 당뇨 치료제를 좀 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약바이오, 코스피 제약이랑 코스닥 제약바이오 수급을 보면은 약간 보합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거래대금 상에 보면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라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을 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대장급 위주로 매매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펩토론을 필두로 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뒤를 쫓을 만한 차세대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수요 확인하면서 아마 또 한 번 더 비만 치료제의 이 테마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분 모두 다 그런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손여로 팀장님은 어떤 종목 관심 좀 꼽으실까요? 네, 저는 한국 BNC 보려고 합니다.
더말필러 등 미용 성형용 의료기기랑 창상 피부치트 수술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플랫폼이 비만 당뇨 치료제에 좀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 당시에 이 한국 BNC가 경구용 치료제를 만든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에도 이 플랫폼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뷰가 있습니다. 한국 BNC 같은 경우는 2023년 후반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2024년 상반기까지도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랄리나 노보디스크, 그다음에 한미약품, 그다음에 뭐 D&D 파마텍이나 펩트로, 인벤티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는 차세대 그 다음 비만약 치료제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있을 때 낙수 효과가 올라오는 모습이고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21선에서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 관점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손현호 팀장의 탑픽 한국 BNC 그리고 김시은 팀장의 탑픽 블루엠텍과 인벤티지 랩이었습니다. 재료 노출 15일 이후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미리 골라봤고요. 다음 마지막 주제입니다. 최악을 지나가는 엔터주. 엔터주가 정말 바닥을 모르고 하락을 하다가 밸류업에서 갑자기 엔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볕을 봤는데요. 이후에 엔터주의 주가가 바닥을 탈피해 나갈 수 있을지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권 대비했을 때 좀 올라온 수준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는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좀 남아있는 일정들을 감안을 하면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좀 피크를 겪고 외국인과 연기금 쪽에서의 투자가 축소가 되었는데 다만 하락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다양해요. 앨범 판매량이 좀 하락을 했고 그중에서 가장 역할이 컸던 게 중국 쪽에서의 앨범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주가에 대한 측면도 보면 중국 부양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밸류업 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바닥 딛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어서 현재 엔터 쪽에 대한 기대감은 중국 부양책으로 인한 앨범 판매량에 대한 회복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실적 안 나올 것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작년 같은 경우가 실적이 워낙 잘 나왔던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지금 여기서의 더 바닥은 없다. 앞으로 일정 특히 4분기 아티스트들의 활동들이라든지 혹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콘서트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콘서트 비용 상당히 커요. 15만 원 이상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을 감안을 하면 연말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이 다양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턴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으로 좀 더 연결지어서 보면 블랙핑크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보게 되면 그동안 양치기 섹터였던 엔터주가 다시는 바닥권에서 딛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좀 2차 전지와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주 잠시 후에 체크해보고요. 손현호 팀장님 의견 주시죠. 네, 오늘 엔터주가 반등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실적이 견조하죠. 실적이 향상되는 게 아니고 바닥을 다지고 견조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주가가 낙폭 과대다 보니까 포가 상당히 떨어졌죠. 그 다음에 SM과 JYP가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기관의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이 재개가 되고 경기 부양책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엔터 관련 종목들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종목별로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엔터주를 평가하는 기준은 앨범 판매량, 그 다음에 뭐 소속 아티스트들의 방송 출연, 콘서트, 굿즈 판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경영진들이나 아티스트 리스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4대 엔터랑 그다음에 중소형 엔터 2개 정도 총 6개 종목을 보는데
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한두 개밖에 안 보이고 그다음에 행사 소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신규 아티스트 라인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엔터 섹터를 다루고 있지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대장급 종목들이 쉬어갈 때 어떤 빈집털이나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섹터로 판단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거래 대금이 실려 있거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실적 향상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엔터주가 갈 수 있다는 의견, 그리고 김시은 팀장님은 이제 뭐 기저효과 부담 여러 가지가 좀 부담이 있었지만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업황이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김시은 팀장님의 엔터주 탑픽 간략하게 볼게요. 저는 SM을 가지고 왔는데, 좀, 엔터, 4사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SM 쪽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중화권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제가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엔터주들이 반등을 했던 시점 자체가 중국 부양책이 나온 이후로부터 좀 긍정적인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나와서 현재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SM이 조금 더 유력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 섹터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가 기존에 원래 잘 움직였던 아티스트들이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신인들 역시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NCT라든지 샤이니 쪽에서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에스파와 라이즈 쪽에서 신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에스파 같은 경우도 원래 강한데 지금 우리가 원빈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는지 아저씨 원빈이요. 이나영이요. 보통 이제 아저씨 원빈 생각하는데 이제 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라이즈 원빈, 잘생긴 친구. 잘생겼더라고요. 이런 걸로 좀 갈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라이즈 쪽이 그동안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 기대감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4분기에 걸그룹들이 데뷔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또 걸그룹 명가 그리고 SM의 명가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 역시 신인 역시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손일호 팀장님 엔터주 탑픽 주시죠. 네, 저는 JYP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괴로울 땐 음악을 들어라 라는 이야기가 있고 저는 항상 엔터주 말씀드릴 때 좋아하는 가수가 소속된 엔터사 투자해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JYP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종목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저는 공격적인 마케팅 분야에서는 SM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이브랑 YG도 블랙핑크라든가 뉴진스의 호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약간 경영적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가장 유심히 볼까라고 보니까 JYP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엔터사의 공통은 신규 라인업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조금 더 기다려보면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존 아티스트 중에서 트와이스 츠위랑 이제 채영이 좋은 활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스트레이트 키즈가 재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불확실성 제거. 그 다음에 최근에 엠믹스 이제 JYP의 4세대 걸그룹이죠. 이 4세대 걸그룹이 팬콘서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엠믹스의 실적이 올해 하반기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엠믹스의 이 서륜이란 멤버랑 리더 혜원이 활발하게 예능이라든가 이런 쪽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JYP의 실적과 관심에 좀 이바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JYP 엔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